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이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좀 이 중국에 대해서 워낙 말들이 많아갖고 정확한 분석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옷이 5월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화사합니다. 예, 꽃 색깔 난방입니다. 말씀하셨으면 저도 똑같은 거 입고 올 걸 비슷한 거 있는데 집에. 참 저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엄중하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 중국은 코로나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뭐 하루 확진자가 지금 한 7,000명 뭐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요. 상하이를 완전히 이제 봉쇄했다가 일부 지역을 이제 푸는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하이 쪽이 봉쇄되면서 많은 정보가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역이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상하이는 중국 전체 GDP 한 3.8%, 4%가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경제의 중심지라고 해서 굉장히 그렇죠. 중심지는 맞는데 중국은 이제 31개 성시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몇십만 명 발병해도 도시 봉쇄를 안 하는데 중국은 한 27,000명 정도 이제 발생하면서 상하이라는 2,600만 되는 도시를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공산당의 고집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이면에 말 못할 이제 고민이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중국 공산당이 무식하게 이제 고집으로 밀어붙인다. 한국 봐라. 뭐 그게 문제가 있냐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의 내부 사정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백신이 이게 중국 자체 백신을 써요. 화이자나 모더나 화이자나 이걸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중국은 뭐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알파 델타까지는 잘 통제가 됐어요. 그래서 500명 미만으로 50명 미만으로 통제가 됐다가 2월 달부터 홍콩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천, 상해, 지금 북경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은 이 백신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불활성 백신, 이제 죽은 백신에서 이제 이걸 뽑는데 이게 오미크론에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백신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3차 접종, 1차, 2차 접종은 접종률이 80%가 넘어요. 근데 부스터 접종이 40%밖에 안 돼요. 안 그래요?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안심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오미크론의 그 3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제 걸리시더라도 그냥 쉽게 지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무증상으로 가는데, 중국은 이게 낮았던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은 이 숫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중증화율이 0.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안심놓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미크론의 특징이 대략 한 4일 정도에 이제 확 이제 세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약하고 10일 정도 지나가면 거의 없어지는 뭐 독한 감기 정도 수준에 끝난다고 하는데, 이 0.1%라고 하는 것의 숫자가 우리하고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번 오미크론의 특징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무증상 확진자의 수가 거의 9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0.1%에다 뭐를 곱해야 되냐면 14억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140만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오미크론의 특징은 확산 속도가 기존 이제 델타보다 7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 이제 한 800만 명 정도, 0.1%라도 하더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800만 명이 이제 확진이 되고, 이게 일주일 더 지나면 이게 5,600만 명이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한 주일 더 지나면 3억 5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4주일만 지나면 이 100% 감염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가 중국에는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절대 다수로 보면 노인 인구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사망하신 분들 대부분이 고령자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노인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게 중국은 3차 부스터 접종을 많이 안 해서 네. 이게 노인들한테 갔다고 그러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우리 박스로비드 같은 치료약이 없어요. 개발이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봉쇄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봉쇄를 하면 이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지 않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 상하이 지역만 이제 몇만 명이 발생을 한 것이지 나머지 지역은 뭐 50명, 100명 그 정도 수준의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그래서 상하이만 완전 이제 셧다운을 했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들은 이제 부적인 봉쇄 요거만 한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번 오미크론의 특징이 보면은 이제 일주일 정도면 이게 안정화가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 썩은 사과를 이제 먼저 골라내서 분리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 말짱한 사과를 관찰을 또 일주일 동안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무증상으로 있던 이제 사과가 튀어나오면은 그걸 다시 골라내고 그래서 3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사과 박스 안에 무증상으로 있던 것까지 다 없어지게 되면 골라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까지 골라낸 이 사과들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달만 완벽하게 분리를 시키면 안정화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지금 도시 봉쇄 진짜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하이 얘기를 하는데 상하이가 물론 지역별로는 이제 3월 초부터 봉쇄된 지역이 있지만 전면 봉쇄는 3월 28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딱 한 달 지나간 거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와 있고 바로 직전 사례가 홍콩 사례입니다. 네. 홍콩이 이제 뭐 작은 250만 도시가 피크 때 보면 순식간에 2주 만에 2만 7, 8천 명으로 올라가요. 치명률도 뭐 그러니까 사망률도 3%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죠. 예. 그런데 홍콩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처럼 봉쇄 전략을 써버린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한 달 만에 안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중국은 홍콩의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홍콩은 250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지만 상하이는 이제 2,600만 되는 10배나 더 큰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왜 이제 그 상하이냐 그러는데 그래서 홍콩, 심천, 상하이를 이제 단계적으로 봉쇄를 했던 이유가 그런 이 세 개 도시가 그 국자가 많이 된 도시예요. 그래서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롭고 외국인의 왕래도 많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언론도 그런 게 비춰지지만 철망을 집 앞에다가 이렇게 치는 그런 것도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전부 다 저렇게 철망 쳐서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좀 감정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대응하는 쪽 그리고 이제 정부 지시에 잘 안 따르는 쪽에다가 이제 그 국부적으로 이 브로킹을 한 건데 그게 상해 전체적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막 좀 자극적인 뉴스를 눈에 많이 띄잖아요. 예를 들면 마트에 뭐 아무것도 음식도 없고 휴지도 없고 그래서 뭐 폭동까지는 아니지만 정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시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 중국이 저러다가 이제 고꾸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국의 그 우리 언론에서 이제 비추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사항을 전체로 이제 오인하게끔 하는 거고 중국이라는 사회를 보면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지속이 되거나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아마 거기서 살아보고 이제 있어 보면은 금방 알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 큰일 난 거 아니야? 나라가 엎어지겠어? 그러는데 중국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는 월등히 더 사회 통제력이 강합니다. 그게 참 무서울 정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또 안 좋은 부분들을 더 부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중국의 의료 체계 자체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져 있나요? 글쎄 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그걸 보면 중국의 1인당 소득이 11,000달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 93년에서 95년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그 되는 정도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약간 다른 점은 우리는 뭐 상위 1%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0.1%가 의대를 네. 가는데 중국은 이 상위 0.1% 1% 애들이 의대를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의대가 이과 수준에서 보면 뭐 지금 많이 좋아져서 한 5, 6등 정도 전공으로 보면 예전에는 저 밑에가 있었던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에 대한 그 인식이 그래서 의사라는 특별한 직업 이것보다는 노동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그 급여, 후생 복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그래서 평등주의가 작용하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의료 산업에 낙후는 이제 그런 종류에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죠. 일각에서는 그 시진핑이 3년임이 확실하지만 그래도 3년임을 확정 지을 때까지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를 선언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절대 존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11월 달 전까지 계속 이런 식의 통제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를 조금 봐야 되냐면 모든 걸 다 시진핑 3년임으로 다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네. GDP 떨어져도 이거 시진핑 3년임, 뭐 코로나도 그러는데 그 분명한 것은 시진핑의 3년임은 제가 볼 때는 2018년에 이미 결정이 됐고 2021년에 못을 확실하게 쳤어요. 그래서 2018년에 헌법을 바꾸면서 이게 3년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이 반대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2018년 후에 4년 동안에 시진핑의 권력은 훨씬 더 강해졌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반대파가 그냥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보면 이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보면 육중전을 하면서 중국의 역사책을 다시 씁니다. 중국의 이제 1949년 이후의 역사를 과거에는 이제 모택동, 등소평, 장제민, 후진타오, 시진핑 이런 쪽으로 오다가 중국의 역사는 중국을 만든 모택동 그리고 중국을 부자 만든 등소평 네. 그리고 중국을 강하게 만들 시진핑 이 세 사람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등소평, 모택동, 시진핑이 같은 급이라는 것은 앞에 두 사람은 종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얘기는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시진핑이 뭐 코로나가 지금 그 7천 명이 아니라 7만 명이 되면 집권을 못하고 GDP가 5.5가 아니라 4.5가 되면 집권을 못하냐. 그건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엮어가는 것은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황을 놓고 보면 그것과 관계없이 시진핑이 3년이면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국의 특징은 뭐냐면 미엔즈 이 체면을 중시해요. 그래서 시진핑이 왜 이제 3년임을 해야 되냐고 할 때 이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잘 살게 만드는 리더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러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이 시진핑 2기 정부의 마지막 해에 정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열임한다고 그랬을 때 정말 매미에 이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GDP 수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자신하는 이유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지금 오미크론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분리 방역에서 이것을 한두 달 안에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샹하이를 뺀 그 이전에 이미 지린이라든지 시안이라든지 천진이라든지 또 심천이라든지 한 네 군데 도시를 봉쇄해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어요, 얘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시진핑의 3년임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이 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왜 이제 제로 코로나를 얘기를 했냐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원제론 이걸 너무 이제 나오니까 중국이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코로나는 발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이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려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제로를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그것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집착을 하는 것이지 이게 시진핑이 3년임 하기 위해서 제로 코너를 간다.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모순이 방역을 철저히 하면 경제가 죽었고 경제를 좀 활발하게 해서 사람들이 좀 왕래를 하게 하면 방역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야 이게 약간 막다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5.5%의 경제 성장률은 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런 식으로 계속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과연 가능할까? 과연 5.5%를 성장할 수 있겠나 뭐 이런 또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국을 자세히 모니터링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중국이 중국말로 칭링, 제로 코로나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썼었어요. 네. 쓰다가 이번에 샹하이 사태가 터지면서 그 중국말로 똥타이 칭링이라고 하는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라는 단어를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로 보면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중국이 말씀하신 이제 전국이 다 제로가 돼야 된다. 네. 이게 제로 코로나인데 그 다이나믹 이제 제로 코로나는 이게 완전 무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서는 이것이 발병할 수 있지만 그것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그것을 국부적으로 발병을 하면 그 쫓아가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그것만 이제 소멸시키는 것 그럼 그 지역은 봉쇄를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방역의 정책에 대한 용어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면적인 봉쇄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이제 오미크론의 특성상 이게 샹하이만 잡으면 샹하이가 전체 95%이기 때문에 샹하이를 잡고 나면 나머지 지역은 뭐 50명, 100명이 안쪽이니까 그것은 50명이 발병한 그 지역만 국소적으로만 봉쇄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시키는 이제 그 구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5.5%의 경제 성장률 달성은 뭐 제가 알기로는 4.5% 이제 달성을 해놓고 나머지를 이제 하반기에 지금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률은 어떤 식으로 과연 달성을 하려고 그럴까요? 지금 1분기에 4.8인데요. 4.8. 이게 이제 5.5를 가려면 2, 3, 4가 대략 한 5.7에서 5.8 정도를 가야 요게 돼요. 네. 근데 지금 뭐 5월 달, 4월 달이 거의 봉쇄 단계로 네.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2, 4분기는 지난 분기보다 조금 낮은 4.3? 그 더블 딥이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는 적어도 6.2에서 6.3 정도가 나와야 이 전체적으로 5.5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이 3, 4분기 뭐 이때에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서 GDP를 확 올리는 그 구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을 막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아 놓고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경제 성장률을 달성시키는데 굉장히 큰 몫을 하는데 제가 뭐 자세하게는 100%는 다 모릅니다만 굉장히 뭐 타지 사람들이 와서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부분 또 대출도 규제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부양시키지 않고서 과연 그 6%대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중국이 29일 날 그 정치국 회의라는 네.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5.5%의 GDP 성장률은 수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5.5%는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3월 달에 숫자를 만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불과 한 달 사이에 이걸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게 make sense 하지 않은데 이미 2월 달에 홍콩에서 오미크론이 터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미크론에 관한 가정을 5.5%에 넣어놨다. 미리 다 이제 포함된 그렇죠.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 것이지만 이제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5.5%를 달성하냐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린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 적자를 목표는 2.8% 정도라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사후적으로 이것이 한 5%, 6% 정도 재정 적자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 지식국가 중에서 이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뭐 한 3, 4, 5% 내더라도 뭐 재정에 큰 이제 압박이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감세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 받은 거를 돌려주는데 작년에 한 1조 1천억 위안 정도를 이제 리펀드를 해줬는데 금년에 대략 이걸 한 2조 5천 정도. 그래서 중국이 GDP가 한 100조, 110조 정도 된다고 보면 작년보다 한 1조 5천 정도를 더 이제 하게 해주면 거기서 GDP가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GDP를 맞춘. 그래서 중국이 추정하는 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샹하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면 봉쇄가 없었어요. 그래서 샹하이는 전체 GDP 3.8%이기 때문에 두 달을 완전히 문 닫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중국이 추정하는 걸 보면 대략 GDP 0.5% 연간 GDP로 0.5에서 0.7 정도가 밑으로 내려갈 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 지출하고 그 감세 조치를 통해서 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이 하방을 그거를 보충하는 정도로 그걸로 기본적으로 맞겠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에 대해서 네. 이것을 이제 이 완전히 예전처럼 규제를 확 푼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일정한 정도의 규제는 완화한다. 이 기조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손을 대게 되면 전통산업,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건자재가 움직이게 되고 집을 짓고 나면 가구, 가전,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고 그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패션, 의류, 음식료, 관광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1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재정 지출하고 감세를 1순위로 쓰고 두 번째는 부동산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면서 GDP를 맞춰가는 그 전략. 그래서 GDP가 뭐 여러 가지 산수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 30에서 35% 정도가 부동산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만 이제 풀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부동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준다든지 또 중국은 이제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뭐 10%, 20%, 30%만 내고 나머지는 30년 모기시를 해요. 근데 지금 30%인 예를 들어서 다운페이를 20% 낮추거나 10%로 낮추게 되면 집을 한 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두 채나 세 채를 사게 되는 수요 견인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31개 성시 중에서 이미 상당수의 성시에서는 그 규제를 일부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활성화시키는 데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이 부동산 거래 면적이 줄었다는 걸 갖고서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엄청난 침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봐야 돼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거래는 마이너스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동을 못하게 해놨으니까 복도방에 갈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나온 건데 네. 그걸로 보는 것은 조금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다음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풀어과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규제도 같이 풀어주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 문구를 자세히 보면 이 플랫폼 기업에 관한 규제는 그 반독점이라든지 이제 네트워크 보안법이라든지 데이터 보안법을 그걸 원상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가는 것이고 네. 앞으로 새로이 이제 규범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반독점이나 예를 들면 데이터 보안법이나 네트워크 보안 같은 이런 추가적인 규제는 없지만 이 기존에 있는 규제를 푼다는 건 아니에요. 말이 중국어가 참 이렇게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공간을 열어준다라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사실 그렇게 잘 모르고 또 뭐 파이낸스 타임즈 이런 데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중국 고위 관료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뭐 이게 의견 충돌이 난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니까 야 이게 무언가 중국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과 영국 쪽 서방 쪽 언론들에 대해서 중국이 거의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오보를 많이 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쪽 언론보다도 정보를 나중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 지금 중국의 의사결정 구조나 이걸 놓고 보면요. 이게 무슨 뭐 우리처럼 그 기재부하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치고받고 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치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지 밖으로 그게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李克强총리가 물류 차들은 그 검색하지 말고 통과시키라 이랬는데 성에서 막고 뭐 이렇게 물류차가 그래서 제대로 물류가 안 돌아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면 약간 지시가 잘 안 먹히는 거 이제 아닌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총리는 언론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상하이 같은 경우가 항구가 다 섰단 말이에요. 근데 항구가 이게 감염된 게 아니고 화물차 트럭 운전수들이 감염돼서
그 감염 방지를 위해서 화물차 트럭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가 끊어지는 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물류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뭐 중앙의 정책이 있으면 지방의 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지방 정부의 성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오는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그 화물차를 그 옆에 있는 장수동이나 저장성에서는 이 운전수가 이게 감염이 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막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감염 지역에서 오는 트럭이나 화물 이거를 막은 것이지, 나머지 지역 다 이제 총리가 얘기했는데 이걸 다 막았냐? 제가 볼 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가는 오류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규제를 다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 이 뭔가가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방향을 잡아주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규제 완화나 규제 철폐로 오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데이터에 관한 이제 무료 이용권을 그것을 제거한 거예요. 그 공공기관으로 다 데이터를 옮겨야 되고,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처럼 쓸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 하면 금년에 실적이 굉장히 나쁠 건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플랫폼 기업 인터넷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봐줬어요. 그래서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우대 세율을 적용을 했어요. 세금을 깎아주고. 그 25%가 아니라 17%, 15%. 이제 아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경우는 법인수율 계산해 보면 그 낮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인터넷은 첨단 산업을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다 25% 환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8%에서 25%로 가면 순이익률이 7% 그대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금년에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제 그 제재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해소하거나 수익 모델을 다시 환원시키는 건 아니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의 경우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내수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플랫폼 기업을 죽이면 어떡하냐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중국은 아리바바, 탄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이 있지만 외국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3등, 4등, 5등, 6등, 7등 하는 놈이, 그렇죠. 얘들이 수혜자가 되는 거죠. 1등의 마켓 쉐어가 떨어지는 것을 나머지 2등부터 10등까지가 나눠 먹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내의 유통 물류는 이것은 아리바바가 안 하면 징동을 하든지 핀두오도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1등하는 회사들을 계속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시장이 개방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율의 재배분, 이것이 국부 유출은 아니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다른 나라에 뭐 우리나라 쿠팡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쿠팡이 좀 뺏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 그냥 어차피 자기들끼리 조금 더 독점 뭐두 군데에서 50 갖고 가는 게 10군데 10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나머지 10씩 간 놈은 이제 웬 떡이냐가 되지만 50을 갖고 있던 놈은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플랫폼 기업은 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플랫폼 기업이 이제 내려지고 그 조금 제 주변에도 그러거든요. 이제는 내릴 만큼 내렸고 시진핑 주석이 플랫폼 규제도 이제 좀 덜한다 하니 이제는 사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는 아직까지도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조금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그 정책이 뭔지를 우리는 파악을 안 하고서 이제 주가가 40% 빠졌으니까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오늘도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지만 뭐 4월 25일 날 항저우에 있는 마모 씨가 이게 국가 그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아리바바 주가가 폭락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놓고 보면 결국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마윈이라는 국가의 거물이 구속이 됐는데 이게 4월 25일 날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월 3일에 이게 주가가 지금 빠진다? 이것은 전혀 메이크 센스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실인 것처럼 막 보도하고 또 그거 갖고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아리바바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정책의 변화로 인한 수익 모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안 보고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관점에서 산업을 보는 건 아니고요. 냉정하게 좀 봐야죠. 그러면 예전에 텐센트나 알리바바의 그 수익 구조나 아니면 이익률은 앞으로 나오기 힘든 힘들죠. 숫자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것이 첫 번째는 데이터 독점을 통해서 알고리즘 마케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그걸 갖고 마케팅도 하고 그걸 갖고서 또 이제 광고료도 매기고 이랬었는데 이게 일단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이제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 이 신용평가를 통해가지고 내가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은행업이지 이게 전자상거래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걸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자본의 200%, 300%를 300배를 대출해 줬는데 이게 금융당국에서 봤을 때는 금융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업은 안 돼.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제재를 했다는 것은 금융업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예를 들면 알리페이 같은 경우 전체 수익의 63%가 이 이자 사업이에요. 고리 대금업이에요. 그게 원천적으로 스톱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의 근본은 뭐냐면 알리바바가 이 갖고 있었던 전자상거래에서 들어왔던 고객의 신용정보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었는데 이 신용정보 자체를 이건 너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쓸 수 없다고 하고 이 정보는 공공의 기관으로 다 이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리페이에서 벌어들였던 이게 60%가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충격이 있고 또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에서 세율이 금년에 휙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나빠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기업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보고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주가 차트만 보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40% 하락에 바닥론이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그게 바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죠. 그 뭐 그런 거죠. 찰리 뭔가가 알리바바를 샀대. 이제 많이 내렸네. 우리도 그러면 사면 구루의 어깨에 얼레 타면 돼. 왜냐하면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소장님처럼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러면 좋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그런 뉴스나 이야기거리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더 내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게 그 찰리 먼거가 벅샤드웨이의 부회장이 연세가 그 22년생인가 그러시잖아요. 이제 100세세요. 그래서 100세 어르신이 투자한 것을 갖고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미국의 100세 어르신이 비행기 타고 11시간, 12시간 되는 나라에 그 나라의 정책 변화, 그 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이런 것이 됐겠냐. 그리고 또 이제 찰리 먼거가 샀다고 하지만 그 찰리 먼거 전체 재산에서 정말 목숨 걸 만큼 샀다고 그러면 그건 크레딧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비중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누가 샀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그걸 너무 뭐 과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크펀드 때도 마찬가지고 캐시우드가 사면 뭐 이제 그렇게 봤는데 결국은 캐시우드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투자에서 의사결정은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유명한 사람이 샀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항상 늦잖아요, 그게.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뭐 그 사이 한 2년 반 동안 해외 주식 투자하면서 수업료를 낼 만큼 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본질을 보고서 투자하는 거 그게 제가 볼 땐 필요한 것 같아요.